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반등은 투매를 먹고 나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지수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두 달째 이어져 온 하락의 마지막 자락에서 시간차를 두고 투매가 발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악재에 대한 선반영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고 나면 시장은 항상 보란듯이 반등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수급은 그 어떠한 재료에 앞서고 공포와 탐욕의 마지막 국면에서 항상 시장은 야누스처럼 한순간에 얼굴을 바꿔왔습니다. 악재에 대한 기정사실화 과정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마지막 국면에서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장이 언제 얼굴을 바꾸는지 그 순간을 잘 포착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의 남대문지점의 금원석 대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업종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살피자입니다. 전일 증시를 기억하시나요? 코스피에서는 59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90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의 극도로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라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업종별 분석 또는 종목별 대응 같은 경우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난 것처럼 전체 업종별로 1에서 6% 정도 되는 업종별 전체적인 상승이 이어졌고요. 현재 시장은 업종별 흐름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며 그것을 파악하는데 급선무일 듯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루 동안 투자자들을 울고 웃게 했던 증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 우리투자증권의 금원섭 대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 감기가 지금 심하게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그런 원성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이게 피로감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좀 안정적으로 좀 보내셨어요? 오래간만에 좀 마음이 좀 놓이셨습니까, 대표님? 글쎄요, 저는 아까도 감성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매수 자제하고 반등 시마다 대형주의 비중은 5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두 달 정도의 그 하락,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려온 그런 구간 속에서 하락 끝에 어제 투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은 거래소가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또 어제는 코스닥이 8%가 넘는 급락이 나왔죠. 시간차를 두고 양시장 모두 급락이 나왔는데 8% 정도 수준이면은 대체적으로 10%에 가까운 급락이 나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임계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그 쓰나미 사태가 있었을 때 원전 문제가 났을 때 뭐 굉장히 큰 그런 이슈였죠. 그때도 일본의 증시가 10% 정도 하루에 급락하고 반등으로 전환됐었고요. 뭐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10% 정도에 가까운 임계치가 오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한가에 투매가 나오는 거죠.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한가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단기간에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집이 굉장히 가벼운 상태를 의미하겠죠. 공포의 마지막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도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MTN 방송에 제가 출연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몸집이 가벼운 상태이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주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와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의미를 어느 정도 좀 부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보고서들을 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는 정말 빠질 만큼 빠졌다. 저가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보고서를 좀 조심스럽게 내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금원석 대리님께서는 오늘 지점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과연 오늘 같은 장이 이제 바닥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좀 더 추세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 좀 많은 금액을 들어가시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바닥을 확인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군요. 같이 해결을 좀 찾아가 볼까요? 먼저 오늘은 오래간만에 베스트 이슈부터 보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금융시장이 아주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는 이유는 이 유로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김동희 대표님.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그전에는 반등이 나올 때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대감에 좀 반등이 나왔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증시가 그동안에 이제 유로존 문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이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을 갖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 그럼 어제 투매가 나왔던 부분도 최악의 구간을 상정해서 증시가 선반영하는 이러한 기정사실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미리 반영을 하죠. 그리고 그 악재가 나왔을 때는 악재의 기정사실화, 악재가 막상 나오고 나면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좀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반등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선반영 국면이 다 지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매가 나왔고 그 투매가 나온 다음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혁명하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혁명하고 주식시장은 피를 먹고 탄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매를 하고 나가야만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부분들이 항상 증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유로존 악재에서 점차적으로 좀 내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낙폭이 깊었던 업종 순서대로 많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전보다 오후가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며 단숨에 1730을 회복한 지수.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장세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오전 장세를 보고 나서 고객분들한테 일단은 오후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보유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가져가 보라 말씀드렸었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 추가적인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다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좀 더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주신다면요, 같이. 네,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중에 나왔지만 일본 재무성에서 일단은 유럽 위기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말 그대로 일본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오후에 좀 증시가 좀 많이 좀 안정화되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좀 올라간 그런 경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국제적인 공조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 중국이었는데 오히려 예상외로. 일본 쪽에서 예상외로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는 공조의 기대감이 있네요. 네. 수급도 같이 볼까요, 대표님? 외국인이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 3일간 순매도를 했었죠. 순매도를 하고 어제는 대규모 선물에서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대규모 순매수가 좀 이전에 없었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현물에서의 매수로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과도 같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해봤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오늘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어제는 선물 매수, 오늘은 현물 매수의 흐름이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상 그동안에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만 굉장히 소극적인 국면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 견인력은 전혀 없었죠. 방어적 역할에 좀 그쳤었고요. 개인들은 혼조 국면을 이어가다가 공포의 마지막 국면에서 저점이 이제 붕괴되는 순간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제 대규모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매를 했고 오늘도 이제 3천억 넘는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하는 심리가 작용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저점을 깬 거는 기관이 좀 투매를 유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개인들이 매도 주체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주체로 나섰고 기관의 애시당초 매도를 했던 기관들은 오후 들어서 다시 사들이는 저가에 매수하는 이러한 흐름이 전개되면서 결국은 어제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 매도하는 이러한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매가 나오고 오늘은 어제 외국인 선물 대규모 매수, 오늘은 현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한 거죠.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 흐름을 보면 어제 거래량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제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지간한 시장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갭 상승한 다음에 상당 부분 이제 그 갭 보정 구간, 즉 갭을 다 반납하는 이러한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오늘 갭의 상단부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도도하게 계속해서 상방향으로 방향이 진행됐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나올 물량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굉장히 가벼운 상태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외국인들이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사주냐가 문제인데 오늘 환율에 있어서 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됐죠. 어제만 봐서는 뭐 1,200원대 돌파해서 더 갈 것 같이 이렇게 뭐 무서운 흐름이 전개가 됐는데 오늘은 막상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지금 2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1,18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 어제 선물에서 이제 돈을 벌죠. 그리고 주식을 사서 현물에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게 되고 지금 1,200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 시장에 들어왔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으로 또 먹는 이러한 지금 꽃놀이패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 평균적으로 매도한 양이 일평균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3일 연속 3천억 이상 네.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기조적인 변화의 시그널이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좀 가벼워졌다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팔 사람들은 이미 좀 많이 팔았다라는 판정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는 4천억 원 이상 매도했는데 오늘은 3천억 원, 오히려 어제보다도 덜 팔았습니다. 어제 정말 눈물 머금고 매도하신 분들 후회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행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의 SS 전문가들도 참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놨던 업종이 이 은행 업종입니다. 오늘은 이 유럽 재정안금 기금을 통해 유럽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 논의가 이뤄지자 일부 은행주는 뭐 상한가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은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전일 유럽하고 미국에서 은행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오늘 같은 말씀처럼 10%대 또는 9%대 은행주들 대부분 많이 크게 상승해서 끝마친 상황입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 지역 부채 위기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커버드 본드라는 일단 그 상품을 매입을 일단 논의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커버드 본드라는 걸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 본드는 게 은행 또는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봤을 때 이제 그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하고 그리고 담보자산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가지면서 이중적인 보호를 취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고요. 또한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좀 낮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 일단은 유럽하고 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은행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일단 좀 상황을 볼게 그 전에 일단은 그 실예를 찾을 게 1년 전에 작년 6월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일단 1년 융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00억 유로 가치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좀 더 그때부터 이제 좀 유럽 은행주가 좀 많이 좀 안정화됐던 그런 경우가 또 있고요. 하지만 일단 주의할 점은 실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커버드 본드를 일단 미국에서도
그 매입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한번 그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대신 또한 수급 쪽으로는 일단 계속적인 매수 주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은행주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크게 사고 있는 움직임은 없고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은행주를 매입하실 때는 커버드 본드 매입이 확정된 후에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거나 또는 네.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같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는 좀 섣부르다는 네, 의견이고요.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 항상 유럽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EFSF의 지금 레버리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행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이 커버드 본드의 직매입하는 방안 검토라는 네, 이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다 하나하나씩 이해하기가요. 근데 딱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그리스를 버리고, 그러니까 참 버린다는 말이 참 너무 직설적이지만요. 네. 그러니까 폭탄을 껴안고 가지 않고 일단 그리스를 좀 포기하고 가야겠다라는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또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그리스에 대해서는 일단 50% 정도는 일단은 그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좀 더 그리스에 대해서는 좀 더 위험도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비해서 지난주 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정 부분 많이 그 위험도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내일부터 핀란드하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그 유럽 그 관련해 가지고 일단 네. 그 매입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지켜본 이후에 다음 네. 주에는 그 시장에 대한 방향이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리시죠? 네, 맞습니다. 자, 환율이 오늘 하락세를 오래간만에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외환 시장만 바라보는 그야말로 천수답 장세였잖아요. 자, 오늘 환율의 하락을 아까 의미를 주셨는데 아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환율 이제 단기에 좀 고점을 확실히 좀 알려준 것 같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단기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1,200원대를 넘지 않고 좀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진정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환율 우리나라 특성상 항상 달러의 수요가 항상 필요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달러 수요도 굉장히 필요하고 항상 달러 수요가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투기적인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단기간에. 그렇지만 떨어질 때는 올라간 속도만큼 가파르게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과거의 역사적 흐름을 봐서도 굉장히 내려올 때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다면 단기간에 다시 1,100원대 밑으로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완만한 안정세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념이 생긴다면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도 환차익을 먹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에서도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양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급등하지 않으면 환율 쪽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이러한 투자 심리의 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1,150원대 밑에서 좀 안정화된다면 주식 시장에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 신형 경제가 우려한 일부 투기적 수요도 좀 가세를 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1,200원대를 돌파하지 않고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은 이 펀더멘털보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벤트들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응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심리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오늘을 좀 괴롭혔던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워스트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금값이 나흘 연속 하락하며 결국 온스당 1,6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간 이어져 온 금값 랠리가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 많이 하시네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트리플 약세라고 해서 주식 채권, 원화 약세였는데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됐어요. 원자재 또는 네, 금까지. 상품 해가지고 이제 쿼드러플 약세라는 얘기하는데 상품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같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자재 관련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최근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주식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 원자재가 또 같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그 지난주 대표적인 원자재를 봤을 때 그 서부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10% 정도,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 17.7% 정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11.7%, 금 같은 경우에는 6.6%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이거는 지난주에만 떨어진 게 이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일단은 원자재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최고가 1,900불 대비해서는 현재가 15에서 20% 정도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1,590불 정도 일단 마감한 상황인데, 과거를 이제 봤을 때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1,000불 정도에 있다가 단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800불까지 떨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일단은 과거를 지나고 나서 미래에 봤을 때는 그 당시 상황이 좀 바닥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뭐 금 관련 ETF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현재는 파시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곳에서 뭐 1,100불까지 일단은 급락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1,500불대 정도까지는 일단 괜찮은 손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선에서 일단은 그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관련 종목도 얘기를 들어볼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죠. 네, 금 관련해서 일단 아시겠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량주고요. 고려아연 외에 MK전자하고 또는 애강리메텍이라는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히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금값이 현재 지금 그 1,500불까지 떨어지는 게 그 15%에서 20% 떨어진 상황 대비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30% 정도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 관련해서 종목 보실 때는 고려아연을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지점에 누군가 전화하셔서 울었대요. 아니, 왜 다 오르는데 내 거면 안 오르냐. 뭐 사셨는데요? 코덱스 인버스요. 이거 어떻게. 지금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오늘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참 이러한 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중요도 함께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만나본 두 분의 전문가의 예상대로 오늘 지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폭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장이 연출됐는데요. 과연 오늘의 상승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SS 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와 IBK 투자증권 삼성동 지점의 이문주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확인하시죠.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는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740에서 175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유로존에서 EFSF, 유럽 재정안정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29일에 있을 독일 의회에서 EFSF 관련 법안의 표결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환율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재훈 대리의 관심 업종 볼까요? 네, 관심 업종은 LED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반면 증권주는 버릴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IBK 투자증권 삼성동 지점 이문주 대리의 전망입니다. 역시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720에서 175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적인 정책 공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깔끔하게 해결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문주 대리는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분 중에 IBK투자증권의 이문주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정책 변수로 인해서 또 한 번 폭락장에 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조정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하루 종일 루머에 가까울 정도의 유럽발 악재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안에 대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장을 바라보고 있는 개인적인 시각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글로벌리하게 나오고 있는 정책 공조의 움직임은 분명히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0일 예정되어 있는 이탈리아 국채 220억 유로 만기 자금 도래하고 그 전에 예정된 유럽 재정 지원 자금 확대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장이 큰 폭으로 빠질 때마다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나온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추가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했을 때는 현금 확보하는 전략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 기존의 주도주인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를 꼽아주셨는데요. 다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인가요? 그리고 탑픽 종목도 꼽아주시죠. 사실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반등 모습만을 보고 관심을 가지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유럽발 악재가 불거져서 최악의 상황인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자동차주의 저변력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자동차주의 경우 현재 상당히 글로벌리하게 넓은 지역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유럽발 악재가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받는 비중은 현재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조선이나 철강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후발주자로서 이러한 경기 저점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럽의 여러 선발주자가 주춤한 틈을 타서 저변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에도 상당히 살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탑픽으로는 역시 대형주인 현대 기아차 정도 그리고 최근 수급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만도 정도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가 아닌 자동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전망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부터는 대응을 세워보겠습니다. 27일 독일과 그리스 정상회담, 28일, 29일 핀란드 독일의 유럽재정기금 확대 의회 의결, 다음 달 3일 그리스 6차분 구제금융 지원 결정,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요. 이렇게 유럽만 바라보는 증시, 참 우리나라 안에 문제도 아닌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근데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인데 아시아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유독 더 출렁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겪었죠. 트라우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도 그랬고, 항상 악재가 올 때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적은 없죠. 항상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그 다음에 바로 충격이 오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떨어지고 했던 경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근데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네. 제가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악재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오늘부터 악재 끝 하고 하고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차라리. 증시라는 것은요, 악재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월가 격언처럼 근심의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리먼 브러스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를 붕괴시켰죠. 한 달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가 2008년 10월 달에 6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000포인트가 붕괴되니까 개인들이 무조건 투매를 했죠. 그 다음에 이듬해 9월까지 890포인트에서 1730포인트까지 2배 넘게 올라갈 때 문제가 해결돼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근심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하고 슬금슬금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고 나니까 악재를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봤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유로존의 문제도 뭐 깔끔하게 뭐 오늘부터 끝하고 해결이 돼서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수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투매가 진행됐다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내성을 갖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충분히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악재에 대한 내성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뭐 제 느낌이 틀린 걸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항상 시장은 야누스적으로 얼굴을 바꾸는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나간다면 이거 시장에 뭔가 판도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하락의 출발은 외국인 매도와 함께, 상승의 출발은 항상 외국인 매수와 함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행진을 벌여나간다면 환율의 안정 속에서 순매수 행진을 벌여나간다면 이거 뭔가 기조적인 변화가 좀 생기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 오늘 그 워스트 이슈로 잡았습니다만 저는 베스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장기간 금 가격이 올라올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금 가격과 주가와 원자재가 같이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본다면 7, 8, 9월 달의 흐름을 본다면 글로벌 주가가 폭락하는 구간에 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위험자산, 가장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 주식의 끝부분에서도 이머징 마켓에 있는 주식입니다. 이걸 버리고,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근데 금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은 바로 다시, 이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돈이, 유동성이 회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 가격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감소했다는 것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좀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공포의 마지막 국면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던 거군요. 대리님? 네, 맞습니다. 네, 의견 주시죠. 네. 전망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전망 말씀. 네, 네. 일단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는 단기 트레이닝 국면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현재 대형주 매수보다는 현재 대형주 매수에서 보유하는 전략은 일단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보유가 필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대형 우량주를 보실 때는 일단 코스피 200 대다수 종목을 보셨을 때 고점 대비해서 일단은 40에서 50% 정도 떨어진 종목이 지금 현재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개 종목 중 최소한 100개 이상 종목이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삼성전기나 테크인 같은 것들 일단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펀더멘털 기초로 한 낙폭 과대 대형 우량주 같은 것들 또는 산무기 실적 호전주 같은 것들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 우리투자증권의 금원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